38살 때 늦깎이로 그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용두 교수님을 만났고요. 학부 다닐 때 이용기 교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창의적인 발상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회복지 관련된 법인도 한번 만들어보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동아리 활동에 그 친구들이 그대로 가서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도 그 법인은 유지가 되고 있고 저는 현장에서 남아서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교수님한테 이제 늦깎이로 38이 돼서 오늘 출근해도 또 내일도 이런 날, 모레도 그런 날, 과거에도 그런 날 너무 지쳐 있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사회보장제도, 평균 임금이 뭔지, 통상 임금이 뭔지, 이것이 퇴직금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보상금이라든가 산재연금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봉급에 매번 떼어나가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용규 교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역발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묻어 가버렸을 텐데 저는 다행히 교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것들 많이 현장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학교의 사회복지사들 다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현재 학생이라면 그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꼭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잘 모르시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이제 강의는 오늘 시작을 할 텐데 누수 통계상 80 평균 연령을 평균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남자는 83세, 여자는 85세의 평균을 할 때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여자는 4명 중에 암에 걸려요.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가까워요. 사실은 나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옆에 우리 여동생의 예를 들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모릅니다. 정말 몰라서요. 그분 이걸 알고 지나간다면 어차피 가난하신 분이라면 최소의 비용으로 흔히 말하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엄청난 비용 거의 한 3천만 원 들 거 한 100만 원 이하로도 자기 보안 내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내가 당했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하면 나에게 가장 유리할 거나 이런 거를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 한 사람만 할게요. 포인터가 안 됐는데 덕분에 했어 아까. 제가 의료사회복지사로 이렇게 키워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에 나오시는 친구가 또 한 분 있는데 그 친구도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학부생이 있다면 내년에 의료사회사업에 도전을 해주시면 저희 병원에 TO가 2개가 있고요. 봉급은 내년에 수련생임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 정도 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고요. 제가 10만 원 또 올렸습니다. 네, 우리 김한선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실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알아야 면접하러 왔잖아요. 여기 조금 포인트, 여기, 뭐죠? 화면을 좀 앞에 불려주시면 좋겠고요. 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 되겠네요. 네. 그러시고, 물을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 들린가요?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네. 자, 제목이 조용히 하고 크게 네. 여기 그럴 것 같은데 잘 들리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큽니다. 제가 이행시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유로 할 거예요. 우유로. 자, 우유로 한번 하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세요. 우.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쁩니까?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것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가지 요구가 생겨요. 이 5가지 요구는 정말 밀접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은 적극적인 진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도와줄 건데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요. 다음 주시죠. 이거 키블러 로스의 질병의 5단계죠. 네, 질병의 5단계를 다 인간이면 거치게 되는데 수용을 하고 돌아가신 사람들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계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치료받는 과정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건 집안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때문에 이것에 가지도 못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제가 4개의 블라인드로 이렇게 블록으로 가져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 이용기 교수님 파워포인트에 지금 올려놓는데 크게 4가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험 공부할 때 좋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도 아주 자세히 해놨습니다. 어떻게 가입하고 연령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좋게끔 제가 몇 달 며칠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으니까 보시고요. 자, 크게 국민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합니다. 외국인도 가입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오면은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소환될 때 국민연금 내놨던 거 다 찾아갑니다. 네.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4대 보험 보장제도를 다 받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국민연금 가입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반드시 다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 거주하면 됩니다. 불법 체류자는 안 하겠죠? 국내에 거주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신 분은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식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계시면서 나 사회복지사인데 나 외국인 단체 불법 체류자 이런 데 있다. 나 사회복지사인데 막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이런 상식을 갖고 오셔야지 저희들이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 종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임의 가입자 같은 거라든가 이거 보시면 임의 계속 가입자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해놨냐면 갑자기 어떤 실직을 당해도 내가 그 실직을 당했는 회사에서 공고사직 당해도 임의 계속 가입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한 번에 중단돼서 멈춰버리지 말고 최저 15,000원이라도 내고 있는 게 계속 유리하죠. 이용규 교수님 사이트에서 계속 국민연금은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녀서 정리해고가 됐다. 계속 가입자로 가입해 있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지역 가입자로서 최저로 15,000원 내고 계속 이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입해 두고 이게 종류가 뭐라는 것도 이거 사회복지 이거 시험에 보면 도울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 공부해가지고 이거 못하신 분들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오늘 장애연금은 지금 환자분들과 아프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 국민연금 가입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아파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때부터 우리가 바로 못 살게 되고 수급자도 되고 수급자도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인데 모르면 못 찾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 국민연금을 냈으면 여러분들 혜택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노령연금 이런 거는 당연히 60세가 되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이런 거는 사망할 즈음에 반환일시금 같은 거는 다시 외국인 근로자가 갔을 때도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쏙쏙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로 쏙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장애연금. 여기서 장애연금이니까 그럼 내가 장애인이에요? 아닙니다. 소득 보존의 형태로 내가 임시 동안
암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퇴원해야 되니까 잠시 동안 소득이 감소하겠죠. 연가도 써야 되고 잠시 2개월 휴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장애연금으로 보존을 해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바뀝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2004년부터 있어서 국민연금이 장애연금을 주기 시작할 때는 조금 2004년부터는 되지 않았던 것 같고 한 2005년, 6년 이렇게 되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는 다 안 됐었고 조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24개월이 지나야지 국민연금에 장애연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8개월이 된 것도 2010년 한 9월 1일 정도부터나 2009년인가 이 정도에 18개월로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중간에 노령연금 받기 전에 60세가 되기 전에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급, 2급, 3급, 4급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의 법입니다. 2011년 8월 1일자로 또 한 가지가 18개월이 안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준다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정법이고 항상 법은 사회복지법은 끊임없이 변화가 돼서 7월 30일까지는 이 법이 없어요. 8월 1일부터 이 법이에요. 근데 7월 30일까지만 법을 알고 계신다면 바본 거죠. 저는 이용규 교수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서 검색 못한 거 이용규 교수님 올려주는 거 보고 제가 바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자, 고령암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까 제가 80세, 83세, 85세의 3명, 4명 중에 1명의 가족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치료에 대해서 항암요법에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1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이 내용이 파일로 나오면 이제 이 18개월 되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 고령암을 다루는 닥터들이 있어요. 닥터들의 컨퍼런스 시간에 제가 들어갑니다. 가서 교수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시고 물어보시라.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시면 물어보시라. 국민연금 혹시 넣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근데 단 당신들이 항암요법을 다 했다. 근데도 이 사람이 빨리 항암요법을 우리나라에 국내에 그런 약들이 치료법이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진짜 딱 돌아가셔 본다면 좋겠지만 생존은 해요. 1년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치료는 그래도 응급실에 입퇴원을 반복해야 되지. 페인 컨트롤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나고 직장은 이미 퇴사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연금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렇고 우리 병원에가 이렇게 다 다학체 팀으로 돌아가는데 당신 영역에서 안 해주시면 이분들이 팔로우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안 되니까 그걸 꼭 알려주십시오. 컨퍼런스 시간에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정리를 해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진료하는 동안에 쪽지가 옵니다. 사회사업실에 의뢰가 돼서 들어오죠. 그래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 지금 첫 번째 18개월이 지나야 되는 사례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54세고요. 54세 때 제가 만났고요. 이분은 지금 58세이십니다. 처음에 포항제철에 건설회사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포항제철에 근무할 때 그 옛날에 연탄 중독이라고 하시죠. 연탄 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근무하는데 이분이 전라도 사람 해가지고 자식 너 저기 전라도 놈이니까 너네 문간에서 자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저쪽 안에서 8명이 한 방에서 막 잤는데 다행히 문간에서 자가지고 가스도 마셨지만 산소도 마셔서 이분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형부예요. 형부가 계속 5년 전부터 막 오면은 막 뒷골이 땡기고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부가 그냥 왜 이렇게 엄살도 심하고 지금 왜 저러실까? 아유 그러십니까? 그래도 제가 병원에 근무하니까 형부 그러면 오십시오. 해가지고
전체 전신 홀바디 이렇게 엑스레이를 다 찍었습니다. 5년 전에 한번 찍고 그랬는데 3년 전쯤이나 됐는데 그때는 뭐 24개월 지나야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이나 지났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당신은 뭘 모르세요? 식사를 하시면서 왜 얘기를 하는데 손이 잠깐 떨리는 거예요. 또 뭐 하면서 손이 잠깐 저게 형부가 막 뒷볼 땡기다고 하더니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굽고 풍월도 굽고 하잖아요. 파킨슨 병인가?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 또 한번 사진을 찍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진료를 쫙 받았어요. 2년간 24개월을 받아야지 파킨슨 진단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형부는 지금 장애 4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금 장애 4급으로 포항제철에도 근무하고 현재 건설에서 소장으로도 근무하고 93년부터 우리 형부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4급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상금을 장애연금을 2,030만 원 받으셨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에 특장 기술을 해서 브레이크도 앞에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떨려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특수 차량으로 개조해서 다니십니다. 형부 그러지 마시고 이용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형부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부가 올수 금중에 어떤 교수님한테 가는데 월요일날 가서 싹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형부가 가면 커피가 하루에 12잔을 먹을 수 있는데 한 칸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팬클럽에서 이걸 다 알려주시고 12명이 파킨슨병에 진단되셨는데 이 혜택을 보신 분이 6명이나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진료일이 바뀌어서 금요일날로 바뀌었어요. 또 말씀하셨는데 금요일날 8명 중에서 3명이 이 제도를 보신 거예요. 우리 형부는 굉장히 병원감 인기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똑똑한 처제를 두어서 굉장히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형부는 이제 사대보험을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일용직을 데리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요구를 하긴 하고 옵니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 집을 개인 집을 짓지 않는 이상 어딘가는 온천이 다 있게 돼 있죠. 온천. 우리 형부도 건설에서 소장으로 있지만 항상 온천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뭔건설, 뭐 대주건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형부가 맡은 분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게 되면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싹 들어오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이질 않는데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자동적으로 들어져 있어요. 모르셨죠? 자동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일용직 무조건 산재보험에 다 됩니다. 네, 가입됩니다. 일요일로 대기사에도 근무한다고 내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안 들어있을까 했죠. 자동적으로 들어있어요. 예, 산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원청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상식을 다 모르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이 4대 보험의 특징이에요. 4대 보험 특징을 제가 건강보험으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용규 교수님 제자에서 똑똑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건강보험의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울로 만들어놨잖아요. 고소득층은 아무래도 사적 영역이 강할 것이고 중산층은 그 4대 보험에 가입해 놓아 있겠죠. 비율에는 다 포함이 되겠죠.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좀 멀고 대신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넣겠지만 대부분 공적 부조로서 사회활동을 하겠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은 전부 다 강제 적용되는 거죠. 4대 보험은 강제 적용되고 전국민 대상이고 지불 능력에 기초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제한되어 있죠.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급성기 질환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복잡해지니까 한 가지만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뭐 남녀
평등 뭐 고용법에서 일가정 뭐 평등 지원법 해가지고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고용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인데 환자나 보호자도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인 경우에 제가 방금 처음에 4대 보험 설명하려다가 자, 일용직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병원에 그 암 환자들한테 하기 위한 이런 슬라이드를 계속 강의를 해줘요. 근데 환자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속옷이 내가 맨날요 저는요 일일 근로 대리사에 가가지고 한 번 뽑혀가면 15일도 일하고 3일도 일하고 20일도 일할 때도 있고 2달도 일해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은 여기 스프링 플러라고 광주대 여기는 안 되겠네. 그 화재 예방, 화재 경보기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건물의 완성에 마저할 때 이분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분은 많은 기술도 없으니까 많이 뽑혀가서 한 번 가면은 3일도 하고 15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하신 거예요. 저한테 왔을 때가 11월쯤 왔는데 저런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셔서 고용지원센터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봐서 반드시 인력시장에 가서 아파트 공사 하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5주 후에 나타나셨어요. 복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1년에 고용보험의 특징은 1년에 6개월, 쉽게 말해서 180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런 것 자체를 모르신 거죠. 근데 자기가 180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9월달 정도 하는데 많이 일을 한 거예요. 막 토요일, 일요일날도 다 해가지고 198일을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나갈 때 이분이 한 15만 원 정도, 어떨 때는 20만 원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10일간 끝내야 될 걸 7일에 끝내라 그러면 인건비를 빨리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들랑달랑 했는데 이분이 총 막 개월수가 있는데 9개월 동안 90만 원인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좀 그거 너무 적은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왜 90만 원을 줘야 당신이 15만 원씩 일했다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갖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160만 원씩 9개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기간 산입을 하니라고 그 달만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왔는데 다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한번 혹시 사례가 있는가 봐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사례는 보호자인 경우죠. 보호자인 경우인데 58세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15년간 이제 뭐 우리 병원의 우리 지역의 하남공단 이런 저립공으로 하고 유복자였어요. 이 아들하고 쭉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좀 퇴직도 하고 아이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이게 다 돼서 잘 마무리하고 나도 이제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아들이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진단을 받게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퇴사 종용을 받게 되죠. 이분이 뭐 그 전자부품 하는 것인데 생활의 달인 그 정도로 나올 만큼 어떤 부품 조립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 빠져보면 거기 공장에 23명이 근무하는데 15명 몫을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빠져보니까 미치겠어요. 그냥 회사에서는 이 아줌마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화풀이도 나고 막 공장 일정을 못 마치니까 난리인 거예요. 근데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그만둬보면 될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통화로 막. 아줌마 왜 그만둬요? 그만두더라도 권리는 쳐다보고 그만둬야지. 절대 아줌마가 사직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만둔단 말도 절대 하지 말고 회사에서 자르도록 가만히 그냥 두십시오. 이거 저희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은 고용보험은 다시 말하면 제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입니다 했는데 고용보험을 넣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IMF를 지나고 나서
절대 정리해고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르면은 그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되니까 절대 본인이 자의로 사직서를 쓰면 안 되겠죠. 이게 팁이에요, 팁. 그걸 모르고 사직서 쓰고 와서 왜 실업급여 안 주냐고 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해야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릭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실업급여 주게 되면 고용보험의 퍼센트가 높아가겠죠.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회사 사장님께서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 해줄 만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더라 나를 이제 빼고 조정을 좀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기한바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게 됐고 실업급여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현장에 사회복지 공부하셨으면서 거기 법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뭐다 라는 키포인트를 알면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팁을 모르시면 결국은 아무리 아셔봤자 도움을 받을 수 없게끔 여러분들은 조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산재보험 종류 모르시는 분들 다 없으시죠? 산재보험 시험 1급 시험 볼 학생들 네, 정리하셨죠? 제가 보시고요. 이 중에서 제가 병원에 오셨다 그러면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이렇게 되죠. 치료하는 동안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이분이 중간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고 중간에 돌아가시면은 유족급여하고 장의비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는 70%를 받고 상병보상연금은 80%를 받게 되는 거죠. 시험에 관련된 건데 사례로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46세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페인트 칠하는 곳에서 24년간 근무했습니다. 백혈병 진단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가 팁이 다 있어요. 팁. 일반적인 상황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가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자체를 사회복지 면담으로 왔는데 3시간 해도 하나도 이상한 소설만 써갖고는 수련생들 경우에 해갖고 나가면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왔어요. 근데 뭘 조사해 왔냐면 보면 아무것도 조사할 내용이 없어요. 써먹을 게 없게 조사해 온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안에가 이분이 산재보험에 해당되게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 네, 똑똑하시다. 맞습니다. 페인트입니다. 페인트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받을 때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의뢰를 했어요. 교수님 어디 다닌대요? 그랬더니 기아자동차. 연봉 7천만 원짜리를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말씀하세요. 아이 참나. 교수님 일단 내려보내 보세요. 굉장히 바쁘니까 보내세요. 아줌마가 이제 울고 불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 남편 죽어보면 뭐 어쩐다고 침대에서 막 호스피스 상황인데 막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침대에서 막 애정 생각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이 남편이 없는 세상 꿈을 못 꾸는 막 그런 거라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근데요 남편이요 기아 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페인트 칠했어요. 그래서 산재다. 아줌마 가시오. 조금 있다가 나 아줌마 오늘 아침부터 울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일부터 하니까 있다가 5시에 남편 면회 들어가기 직전에 오십시오. 중간자실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아줌마 걱정하지 말고 노동조합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되고 지금 치료비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입원해 있어도 병가 연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 돈이 나오고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산재보험 처리하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치료한다면 국민연금 중에서 당신이 내놨던 부분 중에서 중간에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유족연금도 나오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벌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혜택을 잘 보셨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다네요. 엄청 사회복지사 똑똑하다. 그랬겠죠. 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가 또 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28세 남자, 제조업 4개월 근무, 출장 중 교통사고, 양측성 평마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으로 사례인데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이분은 마지막에 보십시오. 개입 계획에 산재보험을 처리할 건지 자동차 보험을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여기 사회복지사 보면 제가 하나 산재보험 가르쳐주면 끝내 산재보험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자동차 보험 하면 자동차 보험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산재보험 사례로 교육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4개월 근무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올려놨냐면 이번 출장 갔다 오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게 돼 있었어요. 아직 정식 발령을 안 받은 수습 직원이었어요. 이게 또 켜포인트죠. 수습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의 근로 능력을 평가를 하고 배상법, 보상법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호프만 방식이라는 방식을 채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채용을 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저는 호프만 방식에 의해서 채택될 확률이 많아요. 전남대학교 병원에 연봉 얼마짜리 앞으로 10년간 더 근무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가진 달란트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너가 이대로 근무했다면 기본 보험금만 해서 6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애들은 6천만 원이다 그러면 6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이러이러한 사회활동을 해서 혹시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다 호프만 방식에 의해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봉급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조업으로 해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에 가서 연봉 7천만 원 받았으면 쭉 받을 수 있겠죠. 수습직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습직 직원으로 고용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일용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호프만 방식으로 하면 평균 임금으로 계산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 능력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런 배상법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자동차 보험이면 근로 노동 능력으로 상실력으로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전국에 이제 뭐 재활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형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디 천안 먼 병원에서 환자 만났는데요. 복지사님 무엇을 할까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아이 그러면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동생 사례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조언을 해주고 그 병원에 의료 사회복지사 만나라고 그러죠. 아니요 천안병원은 왔는데 사회복지사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겠네요. 그러면 큰 병원에 한번 와서 또 사회복지사 만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4대 보장법은요.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오늘 배워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누구시고 30세고 중소기업의 전기 회사에 다녔어요. 감전 내버렸어요. 감전. 빵 떨어져가지고 됐는데 치매 환자가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채 2천만 원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 중인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아서 보험 혜택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산재보험에서 급여의 70% 주고 나머지 30%는 마지막에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30%는 바로 봉급이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7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오고 봉급 날짜에 30만 원은 전남대학교 병원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기업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30%는 산재가 종결된 이후에 보상법에 의해서 민사로 소송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대부분에 뭘 해놨냐면 단체보험,
뭐 회사보험 이런 거 뭐 그렇게 넣어놔요. 나는 모르는데 막 그런 거에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기사고 나 마지막 계산할 때 내가 네 앞으로 넣어놓은 보험인데 1억 받을 수 있다. 그거 먹고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네가 민사 아무리 해봐라. 난 줄 게 없다. 회사 이름을 오늘은 항소 익스프레소 회사 딱 해놨다가 다음에는 뭐 송아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 법 바꿔서 회사 막 바꿔보면 이거 줄 의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다행히 하려보험이라도 뭐 이렇게 단체보험이라도 넣어놓은 사람들은 다행이죠. 그러면은 덥석 받아라 그럽니다. 저는 그거 받아보고 그거 가지 말아라. 더 이상 못 받는다. 너 변호사비만 손해본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 답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급여 처리할 능력도 없는데 이놈 회사에서 쫓아다니면서 막 이제 그 산재하지 말고 내가 보상금 너희 2천만 원 있고 이번 취업이 되실 테니까 산재보험만 하지 말아보라.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용계 교수님 수업 시간에 산재보험을 한번 당하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한번 처리해버리면 절대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회사한테 막 회사 직원이 와서 막 종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있을 때는 회사 사원이 나타나면 모두 전부 다 오지 못하게 제가 막고 그 다음에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병원으로 넘길 때 또 우리가 우리 의사진들한테 그 병원에 이런 산재 근로감독관이 와서 환자 보호자 만난다면 못 만나게 하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해줘라. 결국은 이 사람이 산재 처리 안 하면 그 병원에도 환자가 안 갈 테니까 잘 보호를 해달라. 그거는 다 임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근로감독관하고 얘기를 했고 잘 처리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자를 어떻게 옹호하고 그 다음에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변호해주고 할 건가에 키포인트를 꼭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차상위 자격 취득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지어져 있는데 차상위 안에 범위까지 수급자는 포함이 되고요. 차상위는 수급자 내역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기준이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